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시험 2025년도 출제 경향 및 수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출제 경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024년도의 문제를 좀 분석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겠죠.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CBT 시험이 들어오면서 이후부터 좀 CBT를 바탕으로 한 어떤 출제 경향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CBT로 바뀐 다음에요. 22년도 아마 3회차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22년도 3회차부터 바뀐 다음에 갈수록 필기가 합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 6년간 떨어지는 거지 사실은 예전에 한 뭐 10년 전 뭐 이럴 때에도 합격률은 한 60% 내외 정도 했었어요. 근데 좀 저거하게 19년, 20년도에 약간 좀 이상하게 높았던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야,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되게 쉬워. 75% 붙으니까 쉽다고 생각하겠죠. 70% 붙으니까 쉽다고 생각할 거고. 근데 이때 이제 코로나 막 이럴 때였죠. 코로나 이럴 때 돼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좀 많이 있었고, 뭐 학교 수업 같은 거 좀 덜 들어가고, 뭐 이런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물론. 그래서 예전에는 필기 시험을 대충 보고 실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실기가 더 어렵다, 실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합격률이?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바뀌었죠. 필기 시험이 더 어려워진, 필기 합격률이 더 낮아진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실기의 필답형을 좀 후하게 주는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고 실기의 작업형도 예전보다는 좀 쉽게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출제가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 좀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출제 기준이 좀 변경됐죠. 23년도에 한번 변경이 된 게 있고 CBT로 바뀌고 하면서 문제들이 더 이상 예전에 정형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섞여서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적인 난이도가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문과 그 상경 계열, 인문 계열의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이공계 쪽, 특히 데이터 쪽에 인력 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아진 거죠.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데이터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사회조사 분석사가 그래도 ADSP나 그 SQLD보다는 국가 자격증이고 그리고 인문하기에 문과생들이 좀 더 편하고 조사 방법론 같은 것도 수학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미리 다뤄본 것도 있는 거고 ADSP, SQLD도 뭐 괜찮은 시험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100% 거의 그 코딩 문제, 뭐 데이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은 여기에 문과생들이 접근하기에 좀 더 좋은 그 편안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도 좀 더 많이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격률이 낮아지는 이런 경향도 있을 거고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냐 하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CBT로 바뀐 다음에 저희 강사도 그거를 응시할 수 없잖아요. 응시할 수 없어서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체감적인 난이도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쉬웠다, 어려웠다, 뭐 저번에 기출 문제가 많이 달랐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측정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려워졌는지 난이도가 낮아졌는지 판단할 수 없죠. 누군가에겐 난이도가 높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낮았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붙을 분들은 붙고 떨어질 분들은 떨어집니다. 이 시험은 아무리 뭐 변화가 있고 CBT로 바뀌고 해도 그 나오는 문제들은 또 계속 나오고 나오는 영역이 좀 나오고 새로운 문제들은 예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때라고 해서 100% 기출 문제만 나왔던 건 아니고요. 이때도 신유형의 문제, 뭐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때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체가 어려워져서 합격률이 낮아졌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낮아졌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붙는다라는 거는 계속 지금부터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래도 큰 틀의 변경 방향은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의 문제를 보면은 좀 이런 게 있어요. 1, 2 과목 같은 경우엔 요약을 하자면은 비체계적, 비계량적 조사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나오던 전통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역법, 귀납법, 과학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은 최근 한 5년간 잘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항상 나왔는데 비중이 높지는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전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통적인 영역들에 대한 그 출제가 좀 늘어나고 심지어 실기에서도 이런 것들 연역법, 귀납법, 과학적 연구 방법 뭐 이런 것들 그 한 최근 5, 6년 사이에 잘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다시 나오는 이런 상황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문제 출제 비중도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뭐 10%?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봤을 때 이런 내용은 처음 봤는데?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공부를 안 해서 처음 본 거 말고 교재에서 잘 안 다뤄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교재를 봐도 그 내용은 잘 안 나왔었는데? 라는 것들이 한 뭐 2020년 이전에는 한 10% 정도 전체 시험에서 나왔더라면 지금은 한 15에서 20%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교재를 봐도 없는 뭐 그런 내용들, 진짜 기본서를 봐야 나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서를 봐야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실무형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사회조사 분석사를 자격증을 취득해서 궁극적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설계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직무를 갖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한 건데 그 직무를 실제로 해보는 것과 책에서 보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아주 쉽고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책에서 다루기는 좀 복잡 미묘한 그런 내용들의 출제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예전에는 책 한 권을 열심히 파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했다면 지금은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그렇게 구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중이 증가한 부분, 1차 자료, 2차 자료, 뭐 관찰, 면접, FGI,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비체계적, 비계량적인 조사거든요. 물론 관찰이나 면접에도 체계적이고 뭐 계량적인 게 있을 수 있으나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우편 전화로 조사를 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더 많았더라면 지금은 좀 비정량적인, 정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아지더라. 면접 뭐 이런 것들 많아지더라. 뭐 척도 마찬가지 척도 같은 것도 정량적인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감소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비중이 감소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편조사, 전화조사, 뭐 면접조사 이런 것들이 한 3, 4문제 나왔다면 지금은 한두 문제로 줄었다. 이런 거고요. FGI, 뭐 관찰 이런 것도 예전에는 한두 문제가 나왔다면 한 차에서 지금은 3, 4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중이 감소했건 비중이 증가했건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CBT의 특성상 큰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문제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두 문제 나오던 게 세네 문제 나오던 게 한두 문제 나왔는데 마침 그 이상한 뭐 어떤 그 랜덤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시험 볼 때는 세네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FGI 지난 24년도에 전부 다 그 시험 보신 분들이 이게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전에 한두 문제 나오던 게 이제 세네 문제 나온 거죠. 근데 하필 내가 시험 볼 때 뭐 2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CBT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3과목은 이제 기초 통계죠. 기초 통계랑 기초 확률론 문제인데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계산 노가다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가서 그걸로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도 계산에 실수를 해서 틀린다거나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계산은 좀 간단한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간단한 계산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대신에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개념 같은 거, 통계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러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 개념을 모르면 간단히 계산할 수 없는, 간단해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는 계산하는 작업 자체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공식을 외운다. 공식 암기. 공식을 암기하면은 이거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념을 모르면 공식을 암기해도 내가 그 외웠던 그 공식이 이 개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의 뭐 이런 거고요. 자유도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n-1인지 n-k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n-2인지 이게 빼기 1, 빼기 2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개념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확률 계산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확률 이론은 좀 줄어들었는 줄 알았는데 요거는 다시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분포는 그냥 예전하고 비슷하다. 뭐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다 알아야 합니다. 계산은 되게 쉬워요. 근데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좁고 깊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식을 최대한 암기해 가지고 계산을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물론 넓고 깊게 알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넓고 깊게 알면은 당연히 뭐 좋은 거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 사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나 뭐 세무사처럼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우리 강의의 모든 맥락이 그거잖아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을 하자. 고득점이 아니라 합격을 하자잖아요. 그래서 좁고 깊게냐, 넓고 얕게냐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좁고 깊게보다는 넓고 얕게 전반적인 개념을 알 수 있는 그렇게 좀 그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CBT가 되니까 체감 난이도 차이가 되게 큽니다. 같은 시험을 같은 날짜에 본 사람도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라고 하는데, 그럼 이 회차가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문제가 달랐잖아요. 문제가 달랐으니까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 없고, 또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거가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 차이는 되게, 어떤 사람도 되게 쉬웠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평 한마디를 하면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해야 된다. 비중의 증감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 되게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험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빅데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단어 자체가 없었고, PC의 속도는 엄청 느려가지고 사람이 해야 될 게 되게 많았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조사? 이 시험이 아마 2004년도에 처음 2002년도 처음 나왔어요. 2002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인터넷 조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스물스물 있었긴 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서에는 인터넷 조사라는 거는 없었고, 전화번호부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전화 조사를 할 때 전화번호부를 활용해서 표본을 추출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부를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예전에는요, 공중전화 박스에 이렇게 다 전화번호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과 그의 전화번호가 전부 한 책에 있었거든요. 완전 지금으로 보면은 무슨 개인정보를 막 아무데나 갖다 뿌린 건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나왔던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전화조사를 하면은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여 표본을 이제 추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통적인 출제 내용 중에서 복잡한 계산 출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컴퓨터의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 손으로 계산을, 물론 개념을 정확히 알아서 그 개념을 계산하는 건 중요한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실수하지 않게 계산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엑셀이건 SPSS건 뭐건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출제 경향이 바뀌는 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계량적이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량조사, 죄송합니다. 정량조사입니다. 정량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쫙 뿌려가지고 점수를 여기는 78.1점이고 여기는 78.5점이니 이쪽이 높군,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변한 거예요. 비계량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비표준화된 정성조사, 뭐 면접법, 집단조사, FGI 이런 것들의 비중이 더 많이 늘었다. 이거 확실합니다. 더 많이 늘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조사 방법을, 예전에는 조사 방법으로 해서 얘가 훨씬 더 중요했고 얘는 덜 중요했는데 이제 약간 바뀐 거죠.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고요. 좀 특이사항으로 코딩 문제,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은 부호화라고 하죠. 부호화라고 표현합니다. 부호화. 예전에는 설문조사원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받아오면은 그거를 입력을 하는 거죠. 보자, 매우 좋음 뭐 5, 매우 나쁨 1 이렇게 막 손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옮기는 그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을 지금도 하겠죠. 지금도 하겠지만 그 작업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더 정밀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실수를 줄일 것인가, 무응답이나 미응답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때는 출제 비중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고 쉽고 그냥 거저 먹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비중이 높아졌고 처음 보는, 어느 책에도 다루지 않은 처음 보는 유형들이 좀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신규 유형이란 게 뭐냐면은 책에선 찾기 힘든데 막상 내가 한번 해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할 때에 시간이 좀 많이 있으시면은 이런 거를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FGI 같은 거 참여를 해보시라, 패널로 참여를 해보시라. 그러면 꿀알바입니다. 이거 한 2-3시간 좌담회 알바거든요. 네이버 카페라던데 좌담회 알바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2-3시간 참여하고 한 7만원에서 10만원 줍니다. 괜찮죠? 가서 어렵지도 않아요. 앉아가지고 거기서 좀 간식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참여해보면은 FGI를 글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딩 마찬가지. 저도 학부 때 많이 했었던 거예요. 학부 때 선배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종이로 된 설문지를 이만큼 가져오시면은 그걸 제가 엑셀 파일에 옮겨 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그거를 해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문제를 맞추는 데도 좋습니다. 이런 걸 해보시라라고 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일감 얻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FGI는요 진짜 얻기 쉽습니다. 이거는 좀 얻기 쉬운데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FGI를 실시하는 위치가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좀 뭣도 모르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FGI에 참여하셔라. 근데 참여해서 알바비 네가 갖고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써라고 했는데, 대전에서는 이 FGI에 참여하려면 서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난감했던 뭐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건 대략적인 방향은 감이 잡히시죠.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좀 이런 것들이 출제 경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전히 기출 출제 비중이 높고요. 기출 출제라고 해서 문제랑 답만 외우는 그런 기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출이라고 하면은 문제랑 답이 살짝 다르게 나와도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비중이 감소했다고 한들, 전화조사, 우편조사 비중이 감소했다고 한들 출제 여전히 되고 있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작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기시험의 필답형에서는 전통적인 문제들이 우수수 출제가 됐고, 그리고 신유형을 모르면 틀리겠죠.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합격은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6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이게 신유형 얼마나 나온다고요? 뭐 10%, 20% 나오면 나머지 다 맞으면 90점, 80점에서 90점 맞는 거잖아요. 나머지 다 맞을 수 있느냐? 아니죠. 한 60점에서 70점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출제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처음 보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 먼저 하시죠. 먼저 일단은 잡을 거를 잡아놓고 시간이 남고 불안하면은
신유형에 대비해서 이따만큼 두꺼운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건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일단은 합격을 위한 공부 분량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뭐 한 60에서 65점 맞을 수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도서와 강의가 커버하는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한 80에서 90점. 우리 도서와 강의를 최대한 다 하면은 80에서 90점 맞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10에서 20점 어떻게 하느냐? 10에서 20점을 해가지고 만점을 꼭, 나는 이 시험에 꼭 만점을 받아서 사회조사 분석사에 수석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그 기본서를 보십시오. 근데 대신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노력이 어마무지 많이 들겠죠. 지금 요만큼만 공부해도 합격을 할 거를 뭐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남들 3주 만에 합격할 거, 뭐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고시공부처럼 파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일은 없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합격을 하려면은, 도서와 강의의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하시면은,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 믿으시고, 그런 신유형 처음 보는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개인마다 다르죠. 개인마다 뭐가 다르냐. 진짜 수학이라고는 중학교 때 이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대학에서 난 수학도 좀 할 수 있고 조사 방법론도 수강을 들었었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통계학 전공입니다. 통계학 전공이고 조사 방법론도 이제 그 통계학 시간에 배우죠.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출문제 몇 번 보고 그냥 합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돌리기처럼 기초통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조사 방법론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한 일주일 이내에 합격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블로그나 그 유튜브에 글 올리죠. 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일주일 만에 합격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는 분들은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 뭐 하기에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도요. 운전면허 시험도 얘랑 합격률이 거의 비슷해요. 필기시험. 근데 그 왜 남성분들 중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허세가 있는 분들 그렇죠. 아 운전면허 시험 그거 내가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그냥 문제집 봤는데 합격했어.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자신이 마치 되게 대단한 양.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운도 따르고 그분도 뭐라 그래야 돼.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허세를 믿고 전날 술 퍼마시고 아침에 버스 안에서 보고 떨어지는 제 친구들이 주위에 한가득합니다. 이 시험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자신 있으면 뭐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고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책을 살 필요 저도 책도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어요. 그냥 붙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기초 통계는 좀 내가 하겠는데 뭐 경영 통계 뭐 이런 거 경영학과 분들 경영 통계 듣죠. 그리고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 통계를 들으시죠. 예, 그런 분들은 그 통계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조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통계 과목은요. 일단 100점 중에 40점밖에 안 되고 이게 그 실기 시험에 연계가 많이 안 됩니다. 실기 시험은 1, 2과목과 연계가 많이 됩니다. 물론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일단 실기 과목은 실기 공부할 때 알아서 할 거고 여기서 그냥 일단 60점 넘어서 합격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3과목은 그냥 대충 보시고 1, 2과목을 최대한 그래도 쭉 하시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그 붙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필기만 붙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기까지 붙어야 되잖아요. 실기를 붙을 생각을 한다면 1, 2과목을 좀 더 깊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리고 조사 방법론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이것도 뭐냐면 사회과학 쪽 하시는 분들은 조사 방법론 수업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보면 그러나 통계는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단 1, 2과목을 지금보다 좀 더 깊이 하셔가지고 1, 2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따세요. 60점 중에서 한 40에서 50을 1, 2과목에서 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실기 시험 대비도 실기 필답형 대비되니까요. 3과목은 제대로 하려면은 3과목 제대로 공부하려면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꽈락만 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강의에 3과목 면꽈락 전략
1시간 만에 완성하는 3과목을 꽈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략. 그러면 한 40점 중에 한 20점만 맞겠다. 그러면 이제 70에서 80으로 아주 우수하게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최소화하는, 왜냐하면 3과목은 또 실기시험에 연계가 많이 안 됩니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니다.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꽈락만 면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기초 지식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3주 이상 제가 보기에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과목은 최대한 깊이 하고 3과목은 역시 꽈락을 면하는 전략. 얘랑 비슷하겠죠. 얘랑 비슷한 전략인데 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이런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후기를 보시고 되게 쉬웠네. 나는 무슨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었네. 이런 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진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지, 원래 수학 통계학을 좀 아셨던 분인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이 3과목의 많은 내용들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서 그런 어떤 과시성 후기를 보고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우리 한 번에 붙어야죠. 이거 사실 이게 합격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 붙잖아요. 절반 이상 붙는 시험에서 한 번에 붙어야지. 이거 두 번에 붙으면 또 접수해야죠. 해야죠. 이거 귀찮습니다. 한 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붙는 거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상적인 이제 과목별 득점 전략. 7, 80점 사이 합격이 가장 좋은 가성비. 물론요, 가장 좋은 가성비는 61점으로 붙는 게 가장 좋은 가성비입니다. 근데 이거 운 나쁘면 59점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70점은 그래도 맞겠다. 70점은 맞겠다라고 하고 이제 해야 여기서 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와도 한 62, 3점으로 붙겠죠. 이게 가장 해피하지 않습니까? 99점으로 붙겠다. 하지 마세요. 왜 이거를 99점으로 붙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지 마시고. 자, 1, 2과목은요, 아무리 필기지만 고득점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 실기시험에 전체가 연계되니까. 그래서 1, 2과목은 이 학습을 하시려면은 1, 2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과목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막 이상한 수학 기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정복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절반 이상 득점만 한다라고 목표를 하시면 되고, 물론 3과목에 통계 전공하신 분들은 쉬울 겁니다. 쉬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통계의 기초를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40점 중에 한 30점 이상 맞겠다. 그리고 1, 2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실기시험에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70점 정도. 난 통계를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0점 중에 16점 이상만 맞아도 꽈락은 면합니다. 16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쉬운 문제 풀어야 될까요? 일단 쉬운 문제를 우리는 다 적는다. 그 다음에 최대한 1, 2과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실기시험을 대비한다. 이런 전략이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끙끙 잡고 있느라고 비전공자에다가 수학도 포기하신 분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 잡고서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점수는 똑같은데 쉬운 문제를 맞춘다. 우리는 이 전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영역별로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보겠습니다. 과목 1, 조사 방법과 설계.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기보다는 2차 실기 필답형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필기에서는 출제 빈도가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가설의 개념과 요건,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런 것들은 연역법, 귀납법 이 진짜 전통적인 문제거든요. 상식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연역법이 뭐고 귀납법이 뭔지 대략은 알죠. 근데 문제에 나오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나오면 막상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과목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들의 개념과 예시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어떻게 하느냐, 좁고 깊게 하지 마시고 넓고 얇게 일단 하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좁고 깊게 하세요. 넓고 깊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막 한두 장에서 이 책이 있으면은 한두 장에서 여기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는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10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서 막 열심히 하고 뒷부분은 하나도 안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차라리 한 번을 대충 보시든지 뭐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어디 있냐면은 챕터 과목별 학습전략 여기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1차의 연계가 어떻게 되고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올해 계획에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출제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 어떻게든 출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24년도 필답형에선 대거 출제했다. 예,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거고 예시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와 함께 이해하는 게 뭐 연역법도 보면 맨날 소크라테스 죽이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를 머릿속에 있으면 이해가 훨씬 더 쉽죠. 그런 걸 좀 하시면 되고 암기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난이도는 높으나 출제 빈도는 높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표본 설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거는 진짜 맨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들이고 실기 시험에서도 항상 출제가 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확실히 잡아놓고 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개념 묻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 문제는 모두 빈출돼서 이거를 모르고 사회조사 분석사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얘는 깊게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넓게 깊게와 넓게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설계는 학습 분량에 대해서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대신 분량은 많은데 쉬워요. 쉬워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어이차, 리커트 척도, 서스톤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CBT를 가면서 조금 빈도는 감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정량적 그 분석의 기초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갈수록 정성적 그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량적은 객관식, 얘는 주관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주관식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빈도가 늘어나고 객관식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건 좀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 학습할 게 많고 그 혼동의 여지가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잡아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출제 빈도가 가장 증가한 영역이라고 써놨고 이제 수험생들 후기 보면 FGI 많이 나왔어요라는 내용들 되게 많이 해요. 맞습니다. 기존에 한두 문제 나오는 거 이제 세네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실제 FGI를 해본 수험생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일수록 넓고 깊게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적게 나오던 게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기출문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려면은 넓고 깊게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넓게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대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두 문제가 세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네 문제가 나와도 한두 문제는 기출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고 나머지 한두 문제가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그럼 충격을 받겠죠.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는데 과감히 틀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교재에 있는 거 공부하시되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틀려버리지 뭐라고 하고 쉬운 걸 많이 맞추시는 그런 게 되고요. 심층 인터뷰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이제 여러 그 조사 방법 중에 하나로 다뤄졌었는데 챕터가 하나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출제 비중이 좀 낮았었는데 챕터로 분리됐다는 얘기는 많이 내겠다는 거죠. 이것도 한 두세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내용이 쉽고 양이 적고 예시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심층 인터뷰의 가장 좋은 예시는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 보시는 거거든요. 면접 시험 한 번씩 다 본 적 있죠. 취업 면접이건 대학 갈 때도 면접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떠올리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걸 떠올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는 낮고 익숙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료 수집 방법. 이거 이제 전통적으로 항상 많이 나오던 거였죠. 전화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관찰법,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 이게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예전보다 좀 출연 빈도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거니까. 그리고 관찰법, 뭐 참여 관찰, 프로빙, 뭐 이런 것들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출제 내용 나오는 것들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관련 용어를 완전 정복하시고, 뭐, 헛갈리지 않도록 하면 전부 다 실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작년 실기 시험에 전화조사, 우편조사 이 내용이 한 문제씩 꼭 나왔어요. 잘 안 나오던 내용이었거든요. 잘 안 하니까.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가장 기본이고, 또 쉽습니다. 쉽고, 실기가 연결되니까 확실히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자료 분석도 예전에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1차 자료, 내가 만든 자료. 2차 자료, 남이 만든 자료. 남이 만든 자료 분석이죠. 이런 거 왜 많이 나올까요? 이것도 역시 기술의 발달이죠. 지금은 남이 만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남이 만든 자료가 구글링 해보고 뭐 하면 엄청 어마무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세상이 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빈출하고 내용 분석법 이런 것들. 내용 분석법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기술의 발전인데 텍스트 마이닝 뭔지 아시죠? 단어들을 쫙 모아다가 이 단어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 책은 뭔가 긍정적이고 뭐 기쁨이 있고 이런 내용이다. 또 어떤 노래를 또 쫙 단어를 모아봤더니 이 노래는 약간 우울한 노래다라는 거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도 새롭게 개발된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냥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리커트, 거트만, 서스톤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뭐 인과관계 요건 그냥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명서, 등비,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있잖아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뭐 안 중요하다고 한 게 없죠. 왜냐하면 안 중요하다고 한 건 안 써왔어요. 지금 하는 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연계도 많고 뭐 빈출이니까 다 하시면 되고요.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진 것 중에 이제 자료 처리, 코딩이죠. 코딩 시 주의사항, 결측값 처리 방법, 자료 입력 방법. 이거에 더해서 좀 더 깊은 내용들까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어느 책에도 별로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을 거고, 이거를 다 깊은 내용들을 공부하려면 또 이따만큼 책을 봐야 돼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현직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업무를 해보시면은 되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2차 연계가 거의 없습니다. 넓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열심히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거는 일단은 기출문제를 잡으시고요. 짧은 시간 내에 기출문제와 기존의 것을 잡으시고, 그리고 뭐 신유형에 대비한 새로운 문제에 대비한 거는 우선순위를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공부할 거 이런 것들 항상 나오고 항상 많이 나오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범위 바뀌고 한 것들은 좀 기출을 학습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대망의 3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3과목. 3과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거의 안 들으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3과목을 이제 잘 모르시다는 건데, 통할못들, 그 다음에 수포자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학 기초통계 전체 범위보다 많아요. 대학 기초통계에다가 확률론에 조금까지 더한 거거든요. 근데 기초통계만 해도 한 학기 분량이잖아요. 그 한 학기 분량이고, 뭐 경영학과나 뭐 이런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과목이죠. 거기다가 확률론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고, 통계학과 학생들도 줄줄이 F를 받는 그런 과목의 일부가 나와요. 일부가 나와서 사실은 이거를 각 잡고 전부 공부하려면은 진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3학점짜리 과목을 A 받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따는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맞출 거만 맞고 어려운 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노가다성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줄어드는 경향이라 했지 아예 안 나온다고 안 했거든요.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막 이렇게 그 교차표 만들어가지고 뭐 카이스퀘어 하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다 카이 제곱 값은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를 한 20번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시간 남으면 하시고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렇게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빈도도 줄어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더하기 빼기에서 실수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낮추는 대신 얘네들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수학을 잘 몰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19구단 이런 것들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19구단이 뭔지 알잖아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됩니다. 이항분포 계산이 아주 쉬운 계산만 하고 개념이 뭐다 설명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막 뭐 포화송 분포도 처음 보는 단어인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이게 뭐다 그리고 평균과 부산이 같다 정도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기하지 말자. 아예 포기하지 말고 넓고 얕게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되 넓고 얕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정규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여러 분포들이 나옵니다. 되게 좀 복잡해지고 이때부터 많이들 이제 뭐랄까 앞에 거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들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부터는 그냥 손 놓아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을 놓지는 마세요. 손을 놓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뭐 한 40점은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보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부분, 그다음에 뭐 포기해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를 하지 마세요. 40점은 맞아야 됩니다. 100점 중에 40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빈출, 자주 나온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먼저 하시고 한 방에 꼼꼼히 막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싹 보면서 아는 것만 먼저 다 하시고 두 번째 볼 때에 뭐 좀 더 어려운 거 하시든지 뭐 말든지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과목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설, 검정,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과목 그 실기 시험에 작업형에 연계가 됩니다. 작업형에 연계가 되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필기 시험처럼 그대로 묻진 않아요. 근데 P값과 유의 수준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귀문가설과 대립가설이 뭔지 설정을 하고 검증하는 이런 것들은 작업형에서 실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과목을 다 포기해도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문가설, 대립가설, 뭐 P값, 뭐 추정, 뭐 이런 것들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뭐 카이제곱 분포, T분포, 정규분포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은 개념을 알아야 작업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형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작업형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려면 이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여러 수험생들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특이하신 분이 계신데 수학에 대해서 전혀 이제 나는 수학은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작업형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1, 2과목을 고득점 하시고 필기해서 3과목을 뭐 거의 진짜 꽈락 수준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붙었어요. 그런 분이 실기 시험에서도 필답형을 최대한 맞추시고 그 작업형에서 SPSS를 한 번도 안 달아보셨어요. 귀무가설, 대립가설 요것만 몇 개 써가지고 5점인가 10점인가 받아서 합격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죠.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귀무가설, 대립가설 빵점 맞으면 작업형을 빵점 맞으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3과목을 진짜 난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P값과 유의 수준, 귀무가설, 대립가설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거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확실히 하면 실기시험 때 좀 쉬워지는 거고 확실히 안 해놓으시면은 실기시험 때 어려워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Z값, T값, F값 활용, 뭐 유의 확률과 뭐 통계적 오류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은요 이것도 좁고 깊게 하실 생각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검정 통계량 계산 이런 것들 다 하실 생각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보실 때 개념을 먼저 파악하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어도
모듈, 분산의 검정 통계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자유도가 몇인가 문제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자유도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유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튜버 중에 되게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조차도 자유도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개념은 되게 어렵는데 계산은 쉽습니다. 자유도 n-1이에요. n-1이냐, 경우에 따라서 n-k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n-k구나, 어떨 때는 n-1이고 어떨 때는 n-k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웬만하면 맞출 수가 있고, 변동계수, 이거 되게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검정 통계라고 해서 어려우면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시고, 아노바표 채우기, 야, 이런 게 처음 보면은 한 번도 안 보면 틀리는데 한두 번만 해보면 매우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될 건 이런 것들입니다. 얘도 뭐 2.5점, 얘도 2.5점, 점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괜히 어려운 검정 통계랑 계산하다가 막 하느냐, 쉬운 걸 잡느냐, 쉬운 걸 잡아야겠죠. 회귀 분석. 여러분, 회귀 분석은요, 통계학과 학생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를 하려고 회귀 분석을, 이것도 전공 3학점짜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아니죠. 맞출 거면 맞추고 틀릴 건 틀려야겠죠. 대신 이게 회귀 분석은 되게 어려운 대신에 우리 시험에는 쉽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래도 쉽게 나와서 회귀 분석은 어렵지만 출제하는 문제는 쉽다. 이 얘기는 뭐냐? 개념만 좀 잘 알면은 일단 개념을 모두 파악하자. 그리고 나오는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도는 몇인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실기와 연계되는 내용들, 그런 개념들. 그리고 분산 분석표 채우기, 뭐 이런 거고. 수식이 이제 되게 외계어 같거든요. 찬찬히 보면 못할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에 높일 거 아니다. 우선순위는 낮을 것이다. 개념 파악과 결계어 해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 도전하시고요. 뭐 유형 외에 회귀 분석을 맘먹고 어렵게 내려면 되게 어렵게 되겠죠. 어쩌겠습니까? 틀려야지. 그런 것들은 틀려도 돼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만점 받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이제, 회귀 분석 과목 수강하시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통계나 수학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 분들을 위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요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최신판 2025년 판입니다. 여기다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 작년 책이 이제 2024년 판이었는데 그게 처음 책이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좀 오류도 있고 뭐 틀린 어떤 그 문항들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최대한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잡았으니까 요 책에 보시면 요런 출제 경향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요. 진짜 통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40점 맞기도 면과락 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별도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 강의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좀 열심히 하실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유형을 말씀드렸죠. 그 유형을 쭉 말씀드렸는데 예,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기출문제만 보시고 있어. 뭐 이런 분들도 독학을 하셔도 괜찮고 뭐 온라인에 뭐 무료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기초 지식 전혀 없는 분들은요. 이게 자꾸 떨어지면은 남들 다 붙는 시험이잖아요. 남들 다 붙는 시험에 나 혼자 떨어지면 이것도 되게 내상이 좀 있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붙으셔야 하잖아요. 기초 지식 없는 분들은 뭐 나는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붙었다느니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요. 그냥 온라인 강의 수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쉬운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리 이게 지금 3주 만에 합격하는 이라고는 하지만 기초 지식이 전혀 없으면 3주 이상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3주 동안 빡세게 열심히 이것만 하면은 3주 만에 합격할 수 있지만 뭐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3주 만에 합격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온라인 강의가 단축을 좀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